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여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야당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거취를 논의한 바도 논의할 계획도 없다며 확대 해석을 차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까지 법적 고려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공방이 국민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김윤형 전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은 주요 현안 말씀 잠깐 먼저 나눠볼게요. 일단 미국과 일본 간 무역 협정에 따라서 미국에 팔리는 일본산 자동차에는 오늘부터 15%의 관세가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큰 틀에서 무역 협정에 합의했을 뿐 이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타결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산차는 지금 25% 관세를 적용을 받고 결론적으로는 이 가격 경쟁력이 일본 차보다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어쨌든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게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어야 할 텐데 지금 수백조 원의 대미 투자 방식과 관세 협상 강론 줄다리기에서 어떤 부분을 좀 신경 써야 할지 두 분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성민 최고위원님. 일단은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업계가 좀 진퇴양난에 빠졌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 가격을 올리자니 점유율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거고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자니 이 관세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좀 조속하게 이 관세 협상의 디테일들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고 지금 미국과 이견이 가장 큰 부분은 결국 이 미국에서 원하는 대미 투자를 할 때 법인을 설립하고 거기에 이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라라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크다라는 겁니다. 일단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그 양 자체도 쉽지가 않고 그 달러 조달에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과 또 동시에 이게 투자에 실패했을 때 책임을 저희가 온전히 다 지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금 투자가 아니라 대출이나 보증 방식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대미 투자처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그리고 대미 투자 방식에 대해서 현금으로 조달하라라는 미국의 요구에 좀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는 이 부분이 쟁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 부대변인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 협상을 둘러싸고도 지금 대미 투자 방식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치열하게 쟁점화가 되고 있거든요. 어떤 의견이신지? 일단 좀 전 조속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익에 반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당장 손해가 보는 건 기업이 보고 있죠. 기업이 지금 한 달에 약 5천억의 추가 관세 부담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연되면 될수록 점점 더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과연 우리 정부 기업들에게 유리한가? 아닙니다. 노란봉투법도 그렇고요. 상법도 그렇고요. 심지어 더 나가서 중대재해법까지 기업 환경이 너무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지금 정부가 강구해야 되는 거고 동시에 더 나아가서 당장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걸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일본보다 늦게 지금 관세 협상을 하게 된 건 굉장히 큰 마이너스입니다. 어쨌든 먼저 협상한 쪽이 조금 더 유리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대미 외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는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가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대중 정책에서 되게 강경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최대한 협상에서 유리한 부분을 좀 점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냥 협상이 빨리 끝났다라고 해서 그리고 관세가 인하됐다라고 해서 마냥 혜택을 본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 결국에 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큰 틀에서 저희처럼 협상의 큰 틀은 마련을 했는데 그걸 이제 미국이 쉽게 말하면 확약을 안 해줬던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뭘 요구했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5,500억 달러를 투자하라라는 요구를 일본 측에다 미국이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불평등 논란 속에서 사실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나서야 이 관세 문제를 미국 측에서 매듭을 지어준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이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해라. 그리고 투자처는 미국이 정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약속을 하는 순간 45일 안에 이 달러를 보내야 된다라는 조건을 미국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 배분의 추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너무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물론 이 관세 문제 때문에 자동차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부분도 심도 깊게 고려를 해야겠습니다만 당장 어떤 대미 투자처라든지 투자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수천억의 달러를 이제 조달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무턱대고 시간을 좀 빠르게 끝내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것은 당연히 고민해봐야 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속도를 내야 할 것인가 또 디테일은 악마에 있다라는 부분을 좀 면밀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인가 좀 고민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지금 국회에서도 대정부 질문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질의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물론 말씀 나눈 것처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그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관련해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설명을 또 했고요. 또 하나가 지금 최근 미국의 조지아주 공장에서의 우리 국민 구금 사태 관련한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네요. 이번 사태가 예. 민주당에서는 마치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예측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겁니다. 네. 저희 입장에서는 이건 인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의 외교에 대한 평가는 자꾸 상대 평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행동,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가능한 행동 때문에 저희가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는 식으로 하시는데 외교는 절대 평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피해를 받는 건 우리 국민이고 우리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희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된 대통령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되었었고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굉장히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기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면서 굉장한 자신감을 내비쳤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라서 예측이 불가능했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강경화 주미 대사관이 아그레망이 안 나와서 공석인 상태고 당시에 애틀란타 총영사관, 부총영사관 모두 공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가 왜 발생했냐? 이재명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됐던 총영사관들을 다 귀국시켰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당시 미국에는 우리나라 외교 네트워크가 붕괴된 상황이었던 겁니다. 예. 반드시 어떤 전임 정부가 불만스럽다 하더라도 인사가 불만스럽다 하더라도 굉장한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먼저 임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임명할 수 있는지 대책을 마련해놓고 했었어야 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단순하게 미국뿐만 아니라 전체 특임 총공관장 중에서 37%가 공석인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더 나아가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왜 이런 사태가 촉발시켰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제대로 조사해야 된다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겁니다. 일단 뭐 이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가 중요한데 그 전에 먼저 이런 인재 요소는 없었는지 또 국정의 어떤 외교적인 공백은 없었는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주장을 하는 거는 좀 매국적인 정치다라고 보입니다. 매국적 정치요. 네, 왜냐하면 사실 우리 국민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구금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환경에 가둬놓고 동맹국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라는 비판은 우리 정부,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비판의 화살을 돌릴 게 아니라 일단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먼저 항의의 뜻을 전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우리 국민이 그런 대우를 갑작스럽게 받았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어떤 비자에 조금이라도 흠결이 있어서 그것이 정당하지 않았느냐라고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 주장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임을 먼저 밝히는 게 맞는데 예.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을 보면 마치 우리 정부의 실책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마냥 그렇게만은 볼 수 없는 게 일단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면서 불법 이민자들이라든지 불법 체류자들 그리고 이제 불법적으로 노동을 하면서 수익을 얻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경하게 단속을 하겠다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있었던 차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단속이 심해지다 보니까 결국에 비자 발급이라든지 이런 문턱 자체가 높아졌던 현실적인 한계도 기업들 입장에서 겪은 거거든요. 아니 당장 지금 공장 지어야 되고 인력이 필요한데 그 주재원 비자라든지 전문 인력 비자 나오려면 뭐 3월에 추첨한다든지 시기를 기다려야 된다거나 아니면 로또식으로 뭐 10%밖에 받지 못하는 비자 혹은 그 비자 쿼터 자체가 적은 상황 속에서 이런 입국 문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예. 결국에는 이런 우회적인 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야가 지금 할 일은 뭐냐. 이 비자 쿼터를 어떻게든지 미국으로부터 약속받기 위해서 한 목소리로 미국에 대해서 좀 강경한 입장을 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우리 정부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밝히기 위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고 미국 측에서 미국 측 사정을 이유로 전 세계 출발이 늦어졌다라는 점을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국정조사라는 건 우리 정부에 좀 명확한 실책이 있어 보인다라는 분명한 정황이 존재할 때, 그리고 석연치 않은 이유들이 있을 때 해볼 수 있는 건데, 지금 보면 미국 측에서 출발이 늦어진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잔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드러났고, 그 외에도 재입국 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라던가 속박된 채로 이동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에서 여러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한 최선의 노력들을 좀 지나치게 폄훼하고 있는 게 아닌가, 화살이 혹은 총구가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짧게 반론하자면 제가 트럼프 정부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요.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했었을 때 우리 외교 라인, 당시 대미 외교 라인이 공백이었고 현재 급했을 만큼 인력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이 마치 지금 그 시점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이후 계속 해왔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는 그런 걸 모두 다 예측을 해야 됩니다.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 걸 미비했지 않느냐는 점에서 저희는 국정조사를 하자는 겁니다. 네, 특검 상황 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영장 심사에 출석한 권 의원 발언이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정치 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합니다.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합니다.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이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입니다. 오늘 법원에서 사실관계 그대로 밝히면서 잘 소명하겠습니다. 이 불체포 특권을 받는 현역 국회의원이 특검에 의해서 구속심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지금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향후에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이른바 3특검의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 향배도 요동칠 것이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당연히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예. 이제 특검의 수사가 정당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특검 측에서 결정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구속의 필요성이라든가 아니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이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하나의 좀 트리거가 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는 없다라고 치더라도 네. 그동안 이제 권성동 의원 측에서 뭐 보좌진이 따로 이렇게 연락을 해서 통일교 측 관계자에게 특검 수사 상황을 묻는다던가, 이렇게 수사를 받고 나왔을 때 그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연락을 취한다던가, 아니면 그 외에도 이제 보좌관 명의의 차명폰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 차명폰에 보면 통일교 측 고위 관계자 그리고 건진법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들이 발견이 됐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물증까지 이렇게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결국 이 통일교 측에서 어떤 돈을 전달했다라는 이 정황이 핵심일 텐데, 수첩이라던가, 그러니까 수첩에 기록된 내용, 그리고 그날로 추정되는 이 현금 상자 사진, 혹은 그 외에도 통일교 측의 진술, 이런 것들이 확보된 상황 속에서 권성동 의원 측이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결국 이 국회의원의 지위를 활용한 말 맞추기 혹은 회유, 이런 우려들이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결국에는 증거인멸의 우려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구속영장 발부가 아무리 본인은 이제 결백하다, 본인은 돈을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한다라고 해도 결국 이런 특검이 곳곳에서 확보한 스모킹건들이 역할을 한다라고 한다면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 이후에 특검 수사 역시도 결정적인 증거들, 진술들을 통해서 충분히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1야당의 오선 의원인 만큼 어떤 구속 요건 중에서 도주의 우려보다는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여부가 구속 결과를 판가름할 것이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무래도 지금 증거는 굉장히 많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확인해야 될 부분은, 뇌물죄 같은 경우는 구속 요건 중에서 그러니까 뇌물 공여자의 증언이 굉장히 일관적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성립이 잘 되지 않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인을 방어해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뇌물 공여자가 누군가의 특정인에게 돈을 줬다고 그냥 막연하게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관된 주장을 보이지 않으면 쉽게 그 구속 요건이 깨질 수도 있고 범죄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줄기차게 계속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지난번에는 심지어 특검 조사받을 때는 성실히 임하면서
대질신문도 요구했었거든요. 그만큼 되게 굉장히 본인의 혐의를 벗어나는데 굉장한 자신감을 또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증거도 많은 상태고 동시에 나가서 본인은 굉장히 또 혐의를 벗어날 수 있다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구속 적부 심사에서 권성동 의원이 어떻게 설명하냐에 따라서 좀 관건이 갈릴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어떻게 설명할지 제가 이 자리에서 예측하기 굉장히 좀 곤란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지금 뭐 종합적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른바 정교 유착의 어떤 폐단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부 나오는데 오늘도 그 진보 성향의 교계 단체가 그런 주장을 했더라고요. 국가조찬기도회 같은 곳에 이제 정치권의 유력 인사가 참석하는 그런 관행부터 끊자.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진보 성향의 교계 단체가 주장한 내용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네. 예배의 자리는 권력이 아첨하는 무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좀 불공정하고 혹은 부적절한 관행들을 끊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국가조찬기도회가 왜 언급이 많이 되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번에 서희건설에서 이 김건희 씨에게 제공했다라고 불리는 그 이른바 나토 3종 세트 금품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 서희건설의 회장이 지금 이 국가조찬기도회의 이 회장이었어요. 그 외에도 지금 또 하나 드러났던 게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배용 씨 있지 않습니까? 이분도 이 국가조찬기도회 임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어떤 매간매직의 커넥션처럼 작동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유력 정치인들을 부르고 유력 정치인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한 다음에 본인들의 자리를 청탁하거나 그 과정에서 이 정계와 종교가 사실은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하나의 어떤 부패의 장으로 쓰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이 진보 성향의 교계 단체가 주장한 것처럼 정교 분리를 위해서라도 필요하고 뭐 이 단체가 사실은 과거에도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군사 독재자들을 좀 옹호했다라는 주장으로 좀 논란이 일었던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자성과 성찰을 통해서 이런 폐단을 끊어내야 된다라는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김 부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조찬기도회는 진보 보수 정권 모두 다 참석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렇고 더 나아가서 저희가 정치인들은 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표를 원해야 되는 건데 흡수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익 집단이라든지 종교단체처럼 어느 정도 조직화된 힘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정치인들이 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흡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개선하려면 사실 여야 각각 정치인들이 한테는 당장 맡겨놓으면 해결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선거법으로 강제적으로 정치권이 어떤 종교단체에 참석하는 걸 막는다든지 이거 사실 굉장히 어찌 보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그런 많기 요소가 때문에 있죠. 네. 여야가 굉장히 정교하게 합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선거에 종교가 개입할 수 없게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교유착 폐단을 정교하게. 네. 알겠습니다. 여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 관련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1차 첫 브리핑을 했다가 이게 1차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공지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2차 브리핑을 했다가 이 속기록을 수정 삭제했었고요. 이 부분을 기자들이 좀 문제 제기를 하니까 다시 원래 브리핑했던 대로 또 다시 수정하는 등 입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오독 논란도 있었는데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이 관련해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첫 브리핑 또 거기에 대한 해명 또 수정 다시 또 해석 오늘 설명하는 자리에서는 우상호 정무석 얘기가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손을 떼겠다. 딱 선을 그은 건가요? 손을 댄 적이 없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앞으로도 손을 댈 생각이 없다라는 걸 분명히 한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이 좀 오독되고 오인되는 해프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대통령실은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가질 사실 이유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바도 없다라는 게 사실관계인 것이고 네.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던 입장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사퇴에 공감한다, 사퇴를 지지한다라는 입장이 아니라 사실은 입법부에서
지금 사법부를 향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천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사법부 내에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 논란, 그리고 특히 그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일부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공방이 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입법부라는 기관이 결국에는 국민들의 뜻을 대리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임명된 권력,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이 아닌 행정부라던가 사법부 입장에서는 입법부의 여러 가지 주장들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였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것이 과하게 어떤 입장이 명확하게 대통령실에서 정해진 것처럼 마치 청사진을 내놓은 것처럼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정무수석의 말씀대로 예. 저는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 논의한 적 없고 입장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 혹은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뭐 어떤 개입이라든지 대통령실의 뜻이 배후에서 작동하고 있다. 이런 불필요한 음모론을 불식시켜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는 뜻을 대통령실에서 공식 브리핑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좀 논란에 불이 붙은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 관련해서 대통령이 공감을 표명했다면 이거는 명백한 탄핵 사유다라는 입장이던데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법적 검토도 시사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위헌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그 민주주의의 근간은 상권 분립에서 상호 견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같은 경우는 입법권이 사실상 사법권 위에 우위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단순하게 이런 선출된 권력이 더 우위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같은 경우는 심지어 공개석상에서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지금 법관 같은 경우는 민주화 운동할 때 전혀 기여한 게 없다. 그런 식으로 그냥 앉아서 공부만 했다는 식으로 폄훼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입법부가 굉장히 사법부보다 위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마치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모든 우선순위가 있다고 두는 건데 우선순위가 있으면 어떻게 상호 견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 또 더 나아가서 저는 우리 선거제도가 완벽한 선거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 선거제도가 모든 민의를 100% 반영하지도 못하고 동시에 더 나아가서 선출된 권력들이 모든 국민의 100% 동의를 받아서 선출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소선거구 제도이기 때문에 그냥 한 표만 더 받으면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선출직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만약에 이런 선출직 공무원들이 전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서 관여한다는 거는 굉장한 위헌적인 요소고 굉장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문제는 더 나아가서 지금 네. 어찌 보면 사법부의 입장에서 민주당이 지금 개혁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재판관, 지금 대법원이나 또는 지금 내란 특검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가 굉장히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판결을 할 것 같아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게 진정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모든 국민들은 재판을 받을 때 어떤 그러니까 재판관은 무작위로 배치받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지금 민주당의 논리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작위로 재판관을 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재판관을 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가득하다는 거고 저는 이게 또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네. 만약에 재판관 성향에 따라서 판결에 대해서 예측을 한다면 저희가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긴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지난번 판결 났을 때 저희가 올해 작년 연말이나 올해 초를 잠깐 돌아갔었을 때 생각해 봅시다. 헌법재판관의 성향이 어떻고 헌법재판관이 누구랑 친하고 그런 얘기를 엄청 하면서 헌법재판관 성향에 따라서 판결이 예측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국론을 소비했었습니까? 근데 판결 나왔을 때 민주당 잘 따랐고 저희도 다 승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민주당 논리대로 지금 전담재판부가 만들어진다면 그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 중에서 수긍하지 않는 사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뭐 길게 말씀하셨으니까 짧은 반론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민주당이 원하는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라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지기현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건 예. 지기현 판사가 과연 지금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위인가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이른바 접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진상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리된 입장 하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어떤 직원의 비위를 감찰한다 혹은 감사한다, 내부적으로 확인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정 기간 이 진상이 드러날 때까지 최소한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원칙까지도 사실은 법원 내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고 네. 여기에 대해서 어서 법원이 하루빨리 정돈
정돈된 입장을 내놓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고요. 그 외에도 직위원 재판부가 왜 논란이 일었냐. 근거는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납득하기 어렵죠. 즉시 항고를 포기한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의 결정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검사들이 70년 동안 지켜왔던 업무 관행에 대해서 사실상 불법이라고 정리를 한 것인데 그 부분이 왜 윤 전 대통령에게만 한해서 특별하게 예외로 적용됐던 것인지 왜 구속이 부당하다라는 판단이 났던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웠고요. 이 내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법원 내에서 촬영이 불허가 된다든지 윤 전 대통령의 특혜를 좀 제공하는 것 아니냐 여러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상황들이 켜켜이 쌓여왔던 것. 사법부가 충분히 자정할 수 있고 정돈된 입장을 내놓을 수 있고 개선책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이재명 대표 당시 대표와의 어떤 이 공직선거법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이런 일 때부터 사실은 사법 불신은 쌓여왔다. 그동안 이렇게 사법 불신이 쌓여왔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자정하지도 어떤 성찰하지도 반성하지도 않은 게 지금의 사법부 아니냐라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까 그 선출직 또 임명직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공직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관련 발언을 하게 된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그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입니다. 그리고 내가 시험을 봤든 선거를 통해서 표를 얻었든 내가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건 잠시 위탁받은 거죠. 대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기가 마치 그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요? 저희가 법관을 선출하지 않는 이유는 법관은 절대로 어떤 권력에 아부하거나 또는 국민 여론에 호도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법관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을 해야 되는 거지 외압이라든지 여론에 흔들리지 말기 위해서 저희는 선출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마치 선출직이 모든 거에 우위에 있다. 지금 그렇게 따진다면 모든 정부 공직을 다 선출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선출하지 않고 상권 분립으로 두는 이유가 상호 견제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임명직이 모두 능통하다, 100% 옳다? 그건 장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상권 분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계속 상권 분립이 아니라 이권 분립처럼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좀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려스럽다라는 의견, 박성민 최고위원께서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공직자들의 자세라는 거는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뿌리와도 연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리하는 것이고 잠시 위탁받은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은 그 권력이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에 최근에 열렸던 전국 그 법원장 회의에서도 네네. 나왔던 얘기 중에 좀 실망스러웠던 건 사법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만 있었을 뿐 최근에 제기되었던 사법불신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이 매우 실망스러웠거든요. 이런 겁니다. 판사의 독립 중요합니다. 사법부의 독립 중요하죠. 삼권분립의 국가니까요. 하지만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이 사법부는 그 누구에게도 견제받을 수 없고 판사가 하는 행위는 모든 것이 다 옳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삼권분립의 원칙대로 각자의 독립성을 지니고 있지만 각자 분리된 만큼 상호 견제를 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권력 역시도 사법부의 판사가 되신 분들께 처음부터 마치 금수저처럼 애초부터 가지고 태어난 권력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맞게 재판을 하라라는 취지에서 그 권한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지금 제기되고 있는 사법불신 같은 경우에는 그 뿌리가 과연 지금의 사법부가 모든 판사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의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에 맞게 재판을 하고 있느냐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에서요, 이 대통령이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해서 또 설명을 했습니다. 첫머리에서 특히 대통령 4년 연임제 그리고 결선 투표제 도입을 포함한 개헌 추진 내용도 담겨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간략한 입장 듣고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부대변인님. 지금 시점에서 이 논의를 한다는 게 전 적절한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안 안건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4년제나 결선투표제를 중임제를 한다는 건 결국 개헌을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우리나라 개헌 절차는 굉장히 복잡하고 더 나아가서 굉장한 많은 국론을 소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 얘기를 꺼내는 게 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에 있는 대미 외교도 처리해야 될 것이 많고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역시도 지금 제대로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너무 많거든요. 기소권, 수사권 분리한다고 하는데 그럼 특검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을 어찌할 것이며 공수처의 수사권, 기소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세부적인 논의가 제대로 안 된 검찰개혁도 지금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4년 개헌을 하자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어불성설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현안이 산적한데 지금 개헌을 논할 때는 아니다. 어떤 생각이세요? 근데 개헌을 뭐 얘기를 하는 거랑 현재 닥친 일을 하는 거는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개헌이라는 게 시간도 필요하고 뭐 여러 국회에서 의석도 필요하고 여러 협상과 이제 국론을 좀 분열시키지 않고 통합적으로 가야 되는 과정일 텐데 예. 그거를 하는 건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추진을 하는 것이고 지금 당면한 현안은 현안대로 또 해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당면한 현안 때문에 정부가 큰 그림을 못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숲을 봐야 되는데 계속 나무만 보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것도 좋은 정부는 아니겠죠. 숲도 봐야 되는 거고 나무도 봐야 되는 겁니다. 정부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있는 거고 인수위도 없이 이렇게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정부가 사실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구체적인 국정 과제들을 내놓고 어떤 방향으로 정부가 일을 해 나가겠다라고 국민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문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국회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 또 안팎의 이야기 잠깐 또 나눠보겠습니다. 검찰이 재판이 시작된 지 한 6년 가까이 5년 8개월 만인 어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또 의원들에게 실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검찰은 회의가 열리지 못하게 회의장과 또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최이배 의원을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나경원 의원에게는 징역 2년, 황교안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또 송원석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각각 구형을 했는데 나경원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신상 발언에서 민주당이 폭력 국회를 만들어 놓고 프레임을 씌운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애초에 기소되어서도 안 되고 또 재판도 되어서는 안 될 패스트트랙 재판이 어제 드디어 결심되었습니다. 저희는 평화롭게 앉아서 구호제창하고 연좌농성했습니다. 그때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무엇을 했느냐? 마루와 해머를 국회에 들고 들어와서 우리가 앉아있는 의안과 문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 뭐냐? 박찬대 의원이 이 마루로 문을 뜯는 경호원과 민주당 관계자를 지휘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폭력적으로 의회를 폭력국회로 이들이 만들어 놓고 그 다음 한 것이 뭐냐? 프레임 씌우기였습니다. 정청래 당대표가 저보고 구형받았으니까 법사위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법원에서 피선거권 박탈되는 형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 그 논리라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좀 들어볼게요. 일단 이번 검찰의 구형 그리고 조금 전에 나경원 의원의 입장에 대한 의견 주시죠. 그렇게 떳떳하면 왜 공소취하 청탁을 한동훈 전 대표에게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떳떳하시면 공소취하 부탁을 따로 그렇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할 일도 없으셨을 텐데요. 저는 근데 지금 이 나경원 의원의 주장에서 가장 황당한 것은 네. 마치 이것이 평화로운 정치행위였고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우리는 평화롭게 있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지만 팩트를 말씀드리면 일단 의안과 문을 걸어 잠근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법안 제출을 왜 못하게 합니까? 심지어 그때 어떤 뭐 폭력적인 현장들이 왜 발생하게 됐냐면 그 민주당의 보좌진들이 법안 개정안을 의안까지 제출하려고 하니까 그거를 뺏고 끌어당기고 이렇게 직원들을 빼내는 과정에서 생겼던 일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평화로운 일상적인 정치 행위였습니까? 심지어 당시 바른미래당의 최이배 의원이 감금되는 일도 있었고요. 최이배 의원 어떻게 탈출했는지 다들 기억 못하실 것 같은데 결국에 계속 막고 안 내보내주니까 1,
112에 전화해서 나중에 탈출하셨어요. 이렇게 헌법기관이 국회의원을 가둬놓고 못 나가게 막고 이런 게 어떻게 통상의 일상적인 정치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명백하게 폭력행위였던 거죠. 정치적으로도 폭력적이었고요. 물리적으로도 폭력적이었던 겁니다. 예. 지금 부대변인 이에 대한 의견과 함께 지금 검찰은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 등 전 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결과 예상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좀 있습니다. 다른 뭐 어떤 거냐면 국회 선진화법이 최초로 적용된 사례죠. 박성민 최고위원께서 언급하신 대로 실제로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패스트트랙 재판을 지연시킨 게 모두 다 나경원 의원이 그렇게 했고 심지어 새 지렛대를 들고 휘둘렀고 위력을 행사했던 것도 나경원 의원이 했던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장을 갈 때마다 나경원 의원에게 조롱 섞인 발언을 하는 것도 민주당 의원들이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 거 입장에서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재판 지연에 있어서만큼은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이 재판 연기 신청을 했었고 저 새 지렛대 역시 나경원 의원이 쓴 게 아니라 민주당 당직자, 민주당 관계자들이 썼다는 점 이런 점을 다 고려해야 되는 거고 당시 시점에서 자유한국당은 소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런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점을 동의하지만 지금 국회 선진화법이 처음 적용되는 만큼 재판부에서 소수 야당이 대화 타협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어떤 방안을 모색했어야 되냐에 대해서 아마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판결을 낼 것 같고 지금 검찰이 생각보다 구형을 굉장히 강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당직자들에 대해서 관계자들 박범계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당직자들에 대한 구형 역시도 저는 비례 원칙에 의거해서 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고 실제로 공정한 수사였다면 비슷한 구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얘기 좀 이어가 볼게요. 지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나경원 의원을 선임하는 것을 두고 국회에서 또 충돌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민주당 주도로 이 야당 간사 선임이 부결됐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회의 초반부터 나경원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 반대를 줄곧 분명히 해왔었는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나온 주장은 더군다나 지금 검찰이 2년 구형까지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법사위 간사는 안 된다. 뭐 이런 의견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경원 의원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었던 부분이 네. 한동훈 전 그 대표의 폭로처럼 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본인의 공소 취하를 부탁했다라는 폭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법사위 간사가 되면 피감기관들의 본인의 재판을 담당하게 될 재판부, 그러니까 법원, 그 외에도 이제 뭐 검찰이라든지 여러 법적인 기관들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사실 나경원 그 의원이 지금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인데 이게 결국에 공동 폭행 혐의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혐의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이제 물리적 폭력이 있었다라는 점을 두고 이제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과정에서 네. 이 나경원 전 의원에게 여러 가지 이제 구형도 있었던 거고 그 외에도 지금 보면 이 내란의 밤 그러니까 12.3 불법 비상계엄의 날에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라는 사실 역시도 드러난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 나경원 의원이 지금 이 법사위 간사라는 중책을 맡는데 헌법적으로 부합하냐 혹은 그 외에도 이제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동안의 상임위 간사 선임은 이의 없음이 추천되면 뭐 박수치고 호선해서 치러졌는데 지금 오늘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에서 왜 이거를 무기명 투표로 하느냐 이런 문제도 제기하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저희가 국회에는 간행이라는 게 되게 많습니다. 이 간행이라는 것이 있는 이유가 아까도 제가 언급했듯이 우리나라는 소선거구 제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의 민의가 100% 반영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소선거구제도의 폐해로 인해서 사표가 많이 발생해서 국민을 대표하지 못하는 상황도 선출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국회 간행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어느 정도 그걸 보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실제로 얘기해서 저런 어떻게 보면 당연히 무기명 투표를 해서 간사를 뽑으면 국민의힘에서 절대로 간사를 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간행상 정상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국민의힘이 제2야당이기 때문에 교섭단체이기 때문에 간사를 만들 수 있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사표된 국민의 여론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간행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이후부터 계속 깡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수결이 결코 만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수결은 자칫 잘못하면 다수의 폭력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국회 운영함에 있어서 간행을 존중하고 다수의 폭력이 아니라 다수의 논의를 하면서 제대로 된 국회 운영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치권 소식 들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김윤형 전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